안녕하세요. 코트라 한우의 무역관에서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승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코트라 한우의 무역관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현지 설명의 진행 순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베트남 바이어의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로는 코트라 항배 FTA 활용지원센터 김태훈 관세사께서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수출입 규법 FTA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베트남 바이어의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베트남 바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바이어는 일부 국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규모의 바이어입니다. 2021년도 EI 추정 수치로 베트남 1인당 GDP가 2,944달러로 추정되며 이러다 보니 아직까지 베트남 바이어들한테는 가격이 아주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고 대부분 소량 구매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량 MOQ 수량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좀 수량을 적게 좀 베트남 바이어들이 첫 주문에서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도록 적게 책정화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 원자재, 기기 등을 취급하는 규모가 있는 바이어는 LC 거래가 가능하지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소비재 분야의 베트남 바이어 대부분은 LC 거래가 아닌 TT 거래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베트남 바이어와 국내 기업 TT 거래 조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후 성금 30에서 40%, 선적 완료 후 카피별 확인이 되면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들 진행하고요.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금을 많이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좋고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금을 적게 지급하고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성금 30%, 잔금 70% 방법으로 우리 기업과 베트남 바이어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 수입 바이어는 선적 후에 잔금 납부가 아니라 그 도착한 물건을 직접 확인 후에 도착 후 30일 이내에 납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식품 쪽에서 수령을 하고 나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거나 좀 손상이 되는 경우 사례가 많아서 최근에 식품 바이어들은 이런 요청사항을 많이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바이어와 무역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 보험 등을 가입하는 문의를 받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라든지 해외 바이어 거래 무역보험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 대다수의 바이어는 저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하는 신용도 조회에서 조회가 거의 안 되고 신용도가 낮아서 사실상 보험 가입이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신용도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코타나무께서는 보통 베트남 바이어에 대한 신용도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베트남 바이어의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보다던가 그 판매 매장을 보면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트남은 여성이거나 젊은 층의 바이어가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매우 활발하고 전체 인구 연령층이 낮아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중에서 여성이거나 젊은 바이어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라든지 오너가 30대 후반 중반이 굉장히 많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베트남 바이어분들이 영어 구사 능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하거나 이메일 교신 시 장애가 좀 있는 편인데요. 기본적인 대화는 영어로 가능한 직원들이 다 있지만 초기 세부적인 협의 단계에서 영어로 교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을 하실 때는 한국 베트남어 통역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베트남 바이어와 또 이메일 교신이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무역관에서는 사업 이후에 베트남 바이어와 영문 이메일을 교신하실 때는 저희 각 기업별 담당 무역관의 베트남 직원이 있습니다. 그 무역관 베트남 직원의 이메일을 참조로 해서 같이 이메일 교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국내 기업에서 베트남 바이어에게 메일을 보낼 때 저희 직원을 참조로 하면 저희 직원이 그 이메일을 보고
해당 바이어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국내 기업에게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을 요청하고, 또 바이어가 바로 좀 회신이 안 하면 다시 또 전화해서 확인하고, 뭐 그런 상황의 중간에 이제 교신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트남 바이어는 인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중국어로도 관시라고 하는데 베트남어로는 관해라고, 한국어로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문제가 있고요. 베트남도 인간적인 정의를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추가 계약 성사나 혹은 주변의 지인들, 바이어들을 또 소개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좋은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저희가 만났던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간부로 성장한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나는 베트남 바이어와의 연을 소중히 여기서 향후 베트남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수출 상담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베트남 바이어가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만나자마자 독점권과 홍보비 부담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상담 시 베트남 바이어의 독점권 요구가 빈번한 이유는 과거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했을 때 초기에 독점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광고 지원, 샘플 지원비 등 지원비를 많이 받아온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베트남 바이어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초기에 독점권 계약과 마케팅비 지원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사실 베트남 바이어들 대부분은 우리 한국 중소기업 분들이 계약을 한다고 하여도 마케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지원 언급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홍보비 지원 언급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가격 협상의 요소로 활용하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A라는 이제 한국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샘플 구매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성 테스트도 해야 되고, 테스트 이후에는 베트남 보건부에 수입 등록도 해야 되고, 수입 등록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베트남 바이어가 선뜻 수출 계약 업무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바이어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독점 계약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라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모든 제품의 독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독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베트남 전체가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 북부 지역, 베트남 호치민 남부 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독점 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독점 계약 시 연간 수입액을 설정해서 미달 시 독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조정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상표 등록입니다. 상표 등록. 베트남 바이어가 브랜드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경우 향후 해당 제품은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취급하는 제품의 상표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꼭 베트남 내에서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됩니다. 상표 등록은 저희 코트라에서 IP 데스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혹시 베트남에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코트라 이 IP 데스크 지원 사업은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쉽게 동사업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계약에 대한 협상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끝도 없이 가격 내고를 한다.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또 한 번 가격 요구하는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기 상담 시 베트남 바이어가 10,000개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FOB 가격을 다 협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10,000개 중에서 10,000개를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1,000개만 내가 먼저 구매할 때니 우리가 협의한 10,000개의 가격으로 협의한 그 가격으로 1,000개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고, 또 그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500개만 구매를 하겠다고 하고, 그 500개의 단가는 10,000개 구매했을 때 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잘 베트남 바이어와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베트남 바이오와의 상담 시 베트남은 한국의 70년대 수준이다. 혹은 베트남이 아주 후진국이라서 몰라서 그렇지만 한국같이 발전을 하면 등에 달하는 이런 비유를 하시면 베트남 분들이 다 이해하고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담 시 이런 언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모르는 기술도 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최대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모로 바이어 판단은 군문이다. 베트남 바이어들은 아직까지도 교통편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자동차가 있는 분들도 오토바이로 편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안전 모자도 써야 되고 바람 먼지도 쐬다 보니 상담장에 오거나 미팅을 했을 때 모습이 다소 깔끔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외모를 보고 그 바이어의 규모나 이렇게 직위를 판단해서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상 저희가 이제 베트남 바이어의 특징과 상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무역사절단 상담회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일 상담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다수의 바이어를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0분 상담, 10분 휴식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우리 기업분들 중에서 첫 번째 바이어를 상담했는데 첫 번째 바이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를 불러서 나는 오늘 이 바이어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 바이어랑 50분 상담이 아닌 2시간, 3시간 상담을 해야 되니 뒤에 잡힌 상담은 다 취소해달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상담 매칭을 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바이어들도 사전에 신청을 하고 우리 기업분들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또 상담장까지 직접 와서 상담을 신청한 바이어들인 만큼 저희가 이제 주선된 상담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상담을 잘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상담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담회 이후에도 추가 상담도 되고 향후에 개별 일정에도 잡아드릴 수 있고요. 또 한국에 가셔도 화상 상담으로도 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 테이블 내에 상담 시간을 꼭 준수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베트남 바이오의 특징과 상담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요. 그럼 모쪼록 이번 무역사절단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서 진행하는 무역사절단 행사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입니다. 구자승 과장님께서 앞에서 설명 주신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 무역사절단에 참가하시는 이번 기업인들께 이제 설명드릴 다음 내용은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제 동향과 함께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실제로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률이라던가 그 규범들, 그리고 우리가 관세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반드시 활용을 해줘야 되는 FTA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주된 내용으로 준비한 내용은 경제 동향과 수출입 규범 그리고 FTA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절단 행사에 참가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발굴해낸 바이어와 함께 실제 수출입 활동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자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2022년 최신 베트남 경제 동향입니다. 아세안 시장 자체가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이 아세안이라는 전체 시장 안에서의 베트남이 차지하는 위상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세안이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그 아세안 안에서의 베트남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상당 수준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겪는 그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아세안 시장 그리고 베트남 시장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중산층의 분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비력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소비재를 구매해 줄 수 있는 구매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베트남 간에 1992년에 국교가 수립된 이래로 교역 규모는 161배까지 성장했습니다. 1992년 5억 불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교역 규모는 2021년도 기준으로 총 807억 불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이은 3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수출하려고 할 때 혹은 수입하려고 할 때 그 교역 상대국으로서 베트남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진출할 때 저렴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3세계로 들어갈 때 어떤 국가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또 실제로 어떤 국가로 가장 많이 진입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 아세안 내의 국가에서만 따져봤을 때는 베트남이 2위인 인도네시아나 3위인 필리핀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그 두세 배 이상의 그 법인 설립수를 보이고 있는 압도적인 1위인 베트남의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관계나 교역관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가 상당히 높고 1인당 GDP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의 어떤 소비재를 판매하기에는 주력 타겟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투자 진출뿐만 아니라 꽤나 많은 중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미국의 투자 진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수출입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2022년도 약 4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1,426만 명 정도였는데 베트남은 총 986만 명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확진자 상승세도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 조치 완화 이런 전반적인 정부 기조를 조금 바꿔나가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이제 위중증 발현의 정도가 좀 약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수출입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을 오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확진자 증가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넘어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그리고 교역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베트남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베트남을 공략할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 즉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생산한 물품이 베트남 전체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약 188%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FDI 유입액이 총 311억 달러로 전년 대비도 약 9.2%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종식되어 가면서 베트남 정부는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을 약 6.0%에서 6.5%까지 전망하면서 점차적으로 베트남이 다시 활기를 찾아갈 것임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에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한다면 코로나19의 극복입니다. 현재 상황을 딱 놓고 생각하자면 벌써 한국과 베트남 간의 양국을 오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항공 승객들의 이동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자유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 그리고 노동인구의 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유로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완벽한 이제 코로나 종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베트남과 한국 간의 교역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의 교역이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요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자본재와 원자재가 수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말인즉슨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수입하는 원재료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무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어떤 소비재를 베트남에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그 비중은 약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소득 증가에 따라서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 이제 한류에 대한 호감도까지 높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수출하는 소비재를 구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생겼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집콕 쪽에 대한 타겟 상품입니다. 이 제한적인 외출이 어찌 보면 뉴 노멀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실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과 택배가 원래도 일상화가 되어 있던 베트남이 이제는 상품 전달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 그리고 근로, 결제까지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의 영역이 비대면 경제로 이제 편입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공업 국가 중에 하나인 이 베트남이 바이든 행정부의 Better Back Build, 유럽연합의 탄소세 결의안 같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좀 동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베트남 내에서도 조금 발생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의식해서 이제 친환경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베트남 이제 시내에 다니는 이제 버스가 대부분 이제 전기 버스라던가 친환경 버스로 대부분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베트남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무역 규범이라던가 법률, 그리고 FTA 같은 국제 협약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쭉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앞으로 베트남과 수출과 수입을 하시는 그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한 번은 부딪히게 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이제 피해를 줄이시고 혹은 이제 이윤을 높이시고 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베트남에서 FTA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FTA 적용을 통해서 낮은 관세율, 즉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그 기본적인 어떤 실익이 있습니다. 이 세율에 대한 차이가 결국에는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율 차이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에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법률 관리의 측면에서 이 FTA 활용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완제품을 함께 수출하는 그 무역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법률 관리라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FTA를 활용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고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거기에 국내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베트남 국내 법률에 따라서 특정 물품에는 등록, 허가, 신고 같은 것들의 특정 법률 행위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법률에 대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 실제 수출입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면세 혜택을 받고 하는 이윤의 측면에서의 법률 관리와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충족을 못했을 때 아예 수출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관리 이 양쪽의 투 트랙을 모두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FTA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FTA라는 거는 이제 활용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나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이 FTA,
Free Trade Agreement, 뭐 한국어로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홍보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무역 전환에 대한 효과, 즉 관세가 높은 기업에서 낮은 기업으로 무역에 전환되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품 수요가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무역 창출의 효과가 있고, 또 생산이 결과적으로 또 증가하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이 상승되는 뭐 이런 다양한 저변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우리 수출입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관세 장벽의 제거입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하는 물품처럼 국제거래를 한다라는 것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할 때 우리가 관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 거래하는데도 국내 거래처럼 관세를 없애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관세를 절감하고 결국에는 비용이 절감되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 효과를 노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FTA를 확산적으로 체결해왔기 때문에 이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세계의 공장으로서 주목받아 오면서 거기에 FTA 환경에 대한 굉장히 넓은 인프라 또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베트남이라는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입을 하려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FTA 인프라 자체가 관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베트남이라는 시장이 또 FTA의 선두주자로서의 메리트도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이 FTA라는 것은 시작은 관세를 깎아내리는 것이지만, 그 깎아진 관세에 의해서, 낮아진 관세율에 의해서 우리가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 있고, 또 반대로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런 전반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FTA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현재 시대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FTA는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입증해내는 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적을 입증할 때 사람은 이제 여권이 필요하듯이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생산됐거나 베트남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바로 발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먼저 드릴 수 있는 답은 NO입니다. 이 FTA마다 정하고 있는 물품의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불리는 어떤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에는 FTA를 적용하는 핵심이 될 텐데, 이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든 우리가 세율이든 모든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체계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우리가 흔히 HS라고 불리는 요 HS 코드 자체를 반드시 정확하게 아는 것이 FTA 활용의 첫 단계입니다. HS 코드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가마다 똑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HS 코드는 앞에 6단위까지가 국제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몇 단위 숫자를 더 붙여 쓸지가 국가마다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HS 코드가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앞에 6단위까지가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고 협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FTA라는 것도 결국은 물품과 물품 거래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HS 코드라는 것이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 간의 물품, 특정 물품을 부르는 명칭이라던가 용어가 다 다를 텐데 그걸 HS 코드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서 모든 FTA의 관세율이라던가 또는 이제 원산지 기준 같은 것들이 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FTA 활용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품에 있어서 그 HS 코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FTA 활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그 사고 사례를 예시로 든다면 이제 조미김의 HS 코드 변경 사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한국 기업들은 기존에 조미된 김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2106.90 HS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그 HS 코드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조미김을 수출하게 된다면 베트남에서 원래 수입할 때 부과됐어야 되는 관세율은 15%지만 한 베트남 FTA를 활용했을 때 0%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한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 잘 발급받고 수출입 신고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관세도 무관세로 적용을 받고 다 끝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실제로는 그 HS 코드, 즉 2106.90 HS 코드가 잘못됐다라고 국제적으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국제관세기구의 HS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HS 코드 2106번을 2008번으로 변경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수출하고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HS 코드가 잘못됐으니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변경된 HS 코드는 베트남에서 기본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되는 HS 코드이고 변경 전에는 15%가 적용되는 HS 코드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FTA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0% 관세율이 적용되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적용받아온 관세율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0% 적용받았던 관세율이 원산지 증명서 효력이 부인되면서 15%로 일단 추가 징수가 되고 거기에 HS 코드 자체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HS 코드의 관세율을 적용해 보면 총 30%의 관세율이 추가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미김의 HS 코드 분류 쟁점을 보면 HS 코드가 세계 관세기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FTA를 적용하고 있었던 수많은 기업이 관세를 추징당하면서 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HS 코드의 정확한 확인은 우리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세율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되기 때문에 FTA가 있으면 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기 전에 HS 코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HS 코드마다 세율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고 베트남과 한국 간에 오고 가는 수많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벌써 이미 한 베트남 FTA에 의해서 0% 관세율로 벌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에 수출되는 샤인머스켓 포도 종류라던가 수많은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액기스들 또 화장품이나 로션 사실 화장품이나 로션은 현재 0%가 적용되진 않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샴푸 같은 것들도 0%가 적용되고요. 이런 수많은 소비재들이 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S 코드 단위별로 세율 혜택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생산을 했을 때 FTA 적용할 수 있어 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또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다. 의료용 마스크를 예시로 들면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 보면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즉 HS 코드 앞 두 단위가 원재료 대비 완제품이 바뀌었을 것 혹은 완제품 대비 원재료의 한국 혹은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40% 이상일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적용하는 것이 결국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다가 이제 적용하는 그 과정은 먼저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거기에 원산지 증명서라는 그 사람이 이동할 때 여권이 필요하듯 물품이 이동할 때는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를 떼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산지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깊이 있게 들어보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깊은 어떤 그 많은 이제
재고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생산, 가공, 제조에 관련된 수많은 이제 요건이라던가 제방 환경들이 대입이 되어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요 내용들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실제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산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이 우리가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활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HS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결국 FTA 적용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했을 때 내가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자 핵심 요인은 영내산 원재료, 즉 우리나라 아니면 협정 상대국의 원재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FTA 활용은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는 원산지 증명서 서류를 갖다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그 과정이 핵심이지만, 그 전 과정으로서 그 뒤에 사실은 담겨있는 사실관계는 진짜 이 물품의 원산지가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메이드 인 베트남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이것을 입증해 낼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FTA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FTA 활용처럼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각국의 다양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 무역을 하시다 보면 법률적인 규제 사항과 부딪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편법적인 방법이라던가 혹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상황만 모면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기업 운영에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 거래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지금부터의 강의는 실제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왜 관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 관련된 수출입 법률 관리와 수입 요건입니다. FTA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직전에 제가 FTA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출입 법률 관리의 두 가지 구분에 있어서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법률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써있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수입 당시나 그 이전에 법률에 따라서 등록, 허가, 신고 같은 어떤 법률의 행위를 꼭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입 요건 관리 혹은 법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트남 법령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헌법의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위 법률이 하위 법률을 우선하는 어떤 전반적인 법 체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씩 세부적인 법률들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무역에 관한 규제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무역부가 정해놓고 있는 어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는 유해화학물에 대한 수입, 수출을 좀 금지하고 있다거나, 혹은 뭐 중고기계나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을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다거나, 이런 법률들에 따라서 내가 수출하고 있는 물품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서는 사실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법률상 규제 대상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물품을 수출해서 선적해서 보내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법률에 따라서 들어가서 또 유통까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출입 교역 거래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의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사항으로 우리가 옛날에 한미 FTA 체결 직전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국산 소고기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퍼져 있지만 실제 이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찾아보면 미국 안에서 나누고 있는 한 8가지 정도의 등급 중에서 프라임 등급의 소고기 혹은 초이스 등급의 소고기 정도만 거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셀렉트 정도까지. 근데 이게 미국 상무부나 농무부에서 나누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품질 등급 규정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커터, 캐너, 유틸리티 같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못 들어오고 우리가 실제로 접촉하거나 이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냐. 이 예전에 이제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 미국산 소고기를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위생 조건이란 것들이 과거로부터 이제 쭉 만들어져 왔습니다. 해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 요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고시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소고기나 소고기 제품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된 그 도축 당시에 30개월령 미만의 소만이 수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도축 당시에 30개월령, 약 한 3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소고기만 봤을 때는 높은 등급의 미국산 소고기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마트에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소고기들은 높은 등급의 소고기가 된다.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수출하려는 육류 유통업자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해서 싸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한국에 있는 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사정에 비춰서 다시 베트남의 법률을 좀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육류의 종류가 딱 한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뭐 족발, 즉 돼지고기랑 그다음에 스테이크, 소고기랑 이제 뭐 통닭, 닭고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종류만 수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예 수입이 불가합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농림축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결정 규정을 쭉 들어가서 좀 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산 육류 중에서 수입 가능한 물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농무부에서 이제 표로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안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닭고기 즉 가금류의 육을 제외하고는 소고기라던가 돼지고기라던가 기타의 육류는 수입이 아예 불가합니다. 즉 허용이 된 육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어 있는 도축업자의 닭고기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이제 닭고기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육류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내가 저가의 족발이라던가 저가의 소고기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고 싶어도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혹은 아무리 협상력이 있거나 그런 걸 떠나서 베트남 법률상 한국산 소고기는 한국산 돼지고기는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없다. 또 베트남에서 수입 금지하고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6가지 과일 중에서 한 가지는 베트남 법률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귤입니다. 딸기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모든 과일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허용되어 있는 과일이 5가지인 것입니다. 딸기, 감, 포도, 사과, 배. 이 5가지만이 베트남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길러낸 한라봉을, 천혜향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수입 금지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이제 허용되어 있는 과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라고 보고 베트남으로 한국산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은 수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FTA를 잘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FTA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세금도 안 낼 수 있으니까 경쟁력 있게 수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뼈 있는 냉장 소고기, 이 소고기 한 베트남 FTA 관세율 0%입니다. 제주 감귤 한 베트남 FTA 관세율 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물품들이 족발, 감귤, 소고기는 베트남의 법률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를 뗄 수 있다 한들 법률상 규제사항 때문에 수출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고 어떤 협상력을 생각하고 FTA도 활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아무 수출입 절차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베트남 법률상 규제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규제사항이 있는 물품들이 수출입이 될 때
뭘 어떻게 해야지만 수출이 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서류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예를 들면요, 이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베트남 정부에 식품을 사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업자들이 한국에서 자유판매 증명서라던가 해썹, GMP 같은 소명 자료들을 다 갖춰서 베트남 바이어한테 보내주고, 베트남 바이어가 그 서류를 들고 베트남 식약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이 수출하시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자유판매 증명서와 위임장을 공증을 받아서 쭉 가져와서 그 서류를 가져다가 바이어가 화장품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 놔야만 정식 수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서류를 바이어가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베트남 법률에 인증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제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임장이라던가 자유판매증명서 같은 서류들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서류를 가져갈 때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닌 서류들, 예를 들면 내가 쓴 위임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정부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서류나 발급한 서류나 모든 서류를 다 포함해서 그 뒤에 절차는 뭐냐면 한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고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사증을 한 번 더 받아오는 절차. 즉 먼저 공증을 받을 서류는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서류를 포함해서 모든 서류는 외교부 인증을 받고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하시려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만 법률상, 베트남 법률상 제한사항이 있는 물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결국에는 이 절차를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즉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미리미리 하셔야만 나중에 실제 수출하고 수입할 때 막힘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설명드린 베트남의 FTA 지도를 좀 가져와 봤어요. 베트남이 수많은 국가와 이미 FTA도 체결되어 있고 활발한 교역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FTA는 결국에는 베트남과 어떤 특정 국가 간에 관세를 낮추고 교역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협정입니다. 아무리 국제협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내 법률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다면 그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어랑 단순히 계약을 하고 어떤 바이어를 발굴하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베트남 법률 규정까지 확인하셔야 정확한 수출 교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를 조금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마지막 정리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번 사절단 행사를 통해서 베트남 바이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베트남 바이어를 통해서 우리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협정이 바로 FTA이고, 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전에 우리가 원산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는 이 물품 자체가 교역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의 법률에 따라서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있을 수 있고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내가 수출을 못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떼야 되는 것이고, 제한하고 있는 품목,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물품들은 베트남 정부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서면으로 차근차근 잘 밟아서 우리가 실제로 대량으로 선적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만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기억하시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서, 특히나 저희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베트남 관련된 FTA 활용이나 그리고 이제 베트남 무역에 관련된 국내 법률들을 확인해서 상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 저희 하노이 무역관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면서 성공적인 무역 사절단 참가와 성공적인 수출 성약 창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